안녕하세요. 저는 태자첨사공파 27세 손 이원희입니다. 소집하는 삼척공파입니다. 오늘은 작년 2020년 9월 24일 총회와 관련하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유튜브에서 많이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를 하고 하면서 많은 양을 어떻게 핵심적인 것만 전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설명을 안 하자니 아쉽고 하자니 길어지고 해서 알맞게 맞추기가 어려웠습니다. 전체를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해도 양이 많아집니다. 이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 줄거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문제 등을 이야기해서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종중의 현 상황과 문제점을 제대로 알아야 해결 방법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극복 방안도 나올 수 있습니다. 딱딱하다고 피하면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결 방안이 나오겠습니까? 문제점을 제대로 알 때 종원들의 참여와 협조가 이루어집니다. 종원들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알 권리가 있고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연한 이 시에 종원들의 집단 지성을 믿습니다. 제대로 아시면 해결이 된다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이 가처분 신청은 주로 절차상의 하자를 따집니다. 조금 애매한 것이 있으면 본안소송에 가서 따지라고 기각시킵니다. 그래서 절차상의 하자가 명확해야 됩니다. 급박하고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결정적인 잘못이 있을 때 가처분 신청을 냅니다. 가처분은 말 그대로 가처분, 가짜로 처분한다 이런 의미로서 임시적이고 응급적이고 잠정적인 어떤 처분을 말합니다. 가압류니 가처분이 하는 것은 임시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보존 권리와 보존을 위하여 고도의 소명 근거가 있어야 인용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 보존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종중이 종토를 매각하려고 한다든가 이런 거를 막기 위한 어떤 보존하기 위해서 종원으로서 피보존 권리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처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서명 증거, 그러니까 증거를 확실히 밝힐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그리고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중대한 어떤 근거가 있어야 인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받아들여진다 하는 겁니다. 결정적인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여야 합니다. 애매하거나 불분명하면 기각시킵니다. 억울하면 본안 소송에 가서 다투라 하는 식입니다. 급박한 문제이면서 결정적 근거, 명확한 근거가 있을 때 법적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문제를 좀 다루기 위해서 가중당에서 여기에 관련된 용어들을 조금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인데, 민사사건에서 자꾸 저는 원고 피고 이렇게 생각하기 했는데
이 실질적으로 보면은 채권자, 원고가 채권자가 되고, 그러니까 소송 제기한 사람이 채권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피고, 고소를 소송을 당한 사람이 피고인데 그걸 채무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는 계속 채권자, 채무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 피고인 이렇게 하고, 또 원고, 피고, 원고는 검사가 되고 고소를 당한 사람이 피고가 되는 것이지요. 이 형사 사건 같은 경우는 구술 심리주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말로써 실제 대면을 해서 살핀다는 것, 심리를 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들을 묻고 살핀다는 겁니다. 살필 심자 써서 그런 거 많은데, 민사 사건은 전부 다 요즘은 전자 소송으로서 서면 심리, 그러니까 글로 가지고 서로 심리하는 주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자 서면 다툼이다. 그렇죠? 그래서 전자 소송으로서 전자 서면으로 계속 다툼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가처분 신청에서는 일반 어떤 소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은 증거 자료로 가는데, 가처분 신청에서는 소명 자료로 갑니다. 그리고 가처분 신청에서는 신문기일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소송 같은 경우는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본안소송에서 변론기일이라 하는데, 가처분 신문기일이라 합니다. 신문이라는 것은 이것이 살필 물을 문, 그래서 살펴서 묻는다 이런 등이지, 묻는 날짜, 그러니까 판사가 물어보는 날짜를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문기일이라 하고, 그 다음에 본안소송은 변론기일이라고 합니다. 민사사건은 공박, 반박은 준비 서면과 참고 서면으로 변론을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준비 서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충하기 위해서 준비 서면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법원에 내고, 그 다음에 보충 설명해서 내는 것들을 참고 서면이라 하는데, 이런 것들은 변론을 대신해서 준비서면과 참고 서면으로 냅니다. 증거 자료를 내라는 말은 민사사건에서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형사사건은 구속력이 있습니다. 증거 자료가. 준비 서면과 참고 서면은 또 위증죄가 없습니다. 위증은 선사한 것에 대해서 해당합니다. 준비 서면은 신문기일에 당사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정리한 서류들을 준비 서면이라 합니다. 신문기일에 대비해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내용, 이걸 정리한 것이 준비 서면입니다. 이 준비 서면을 또 답변서라고도 이렇게 하는데요. 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글로 반박하는 모든 것을 준비 서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는 형사소송과 달리 거의 서류로만 주고받는 형식입니다. 재판장에 가서도 따로 구두상 주장하는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간단히 강조하고 싶은 거나, 또는 좀 참고적으로 보충하고 싶은 말을 것만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참고 서면을 언제까지 내라 하고 이렇게 일정을 잡아주는 정도에 그칩니다. 이 상대 변호사 준비 서면을 자신의 변호사에게 팩스로 보내달라고 해서 반박하는 그런 소명 자료를 보냅니다. 이 준비 서면이나 소명 자료가 들어오면은 이 판사가 그 직원들이 판사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분류해서 보내주라고 이렇게 합니다. 참고 서면은 보통 신문 기일이 끝나고 이 결정문이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 같은 경우에는 결정문이라 하고, 일반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은 판결문이라 하는데요. 그래서 가처분 신청에 있는 경우는 결정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결정문이 나오기 전에 준비 서면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자 할 때 제출하는 문서가 참고 서면입니다. 결정문이 나오기 하루 전까지도
참고 서면을 통한 공방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성명 준비 명령이라는 것도 우리 가처분 신청에 한번 있었는데요. 판사가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이나 불명확한 내용이 있어서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명령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풀석자니까 풀어서 밝혀라. 이 사실을 설명하여 밝힌다. 이런 뜻으로서 성명 준비 명령을 판사가 좀 불명확한 내용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것들을 증거로 제출하는 그런 명령을 성명 준비 명령이라고 합니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서 판사가 성명 준비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쪽에 참석 명단, 그러니까 총회 참석 명단을 전부 다 내라 이렇게 해서 성명 준비 명령을 내렸을 때 저희들은 옳거니 제대로 하나 보다 하면서 이렇게 좀 희망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서류 첨부를 심사하여 부족한 서류 또는 소명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보정하라 해서 보정 명령을 내립니다. 비슷한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정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좀 부족한 부분을 필요한 부분을 내라고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자, 이번 가처분 신청 진행 과정에서는요. 제일 처음에 가처분 신청서를 내고 신청서 다음에는 이제 준비 서면입니다. 준비 서면을 내고 그 다음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의 이 사실관계서, 사실 확인서를 4개를 냈습니다. 그리고 신문 기일이 정해져서 재판에서 간단하게 신문 기일에 재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탄원서를 냈는데요. 이번에는 여러 정원들이 탄원서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참고 서면으로서 양측에 3번씩 거의 참고 서면을 내고 공방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확인서에서 3개가 왔는데요. 채권자 측에 1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채무자 측이 이제 2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결정문을 읽고 즉시 항고 이런 어떤 순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거의 2단계로 이렇게 말씀드린다 생각하는데요. 가처분 신청 준비서면 참고 서면, 사실 확인서, 탄원서 여러 정원들이 탄원서를 넣습니다. 2단계는 참고 서면 반박문이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종원과 또 용역 대표의 사실 확인서, 결정문, 그리고 후속 조치 이런 것을 2단계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첫 번째 동영상에서는 가처분 신청의 일반적인 용어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탄원서를 여기에 탄원서 내용이 제가 거의 집약해서 전체를 집어넣고 그거를 탄원서를 제가 냈습니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면은 전체적인 윤곽을 딱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요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가처분 신청서의 답변서, 그러니까 이 채무자청에서 이 채권자 가처분 신청서를 냈으니까 채무자 측에서 답변서에 대해서 반박문을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영상에는 2002년 11월 26일자에 채무자가 참고 서면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반박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12월 3일 한 일주일 후가 되잖아요. 이때 성명 준비 명령에 대해서 또 채무자 측에서 판사가 성명 준비 명령을 내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 채권자 측에서 그러니까 답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반박하는 내용들이고요. 마지막으로 가처분 결정문을 읽고 난 다음에 그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변호사한테 의뢰를 했으니까 변호사가 다 해줄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항상 공방전에서 계속 소명제를 내야 되고 전자소송이니까 증거싸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법정 다툼은 전부 다 서면 다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서로 서면으로 공방전을 벌이는 것을 판사가 지켜보면서 누가 옳고
그름을 판단해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가처분 신청의 핵심 쟁점은 네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전체가 쉽게 딱 가닥이 잡히지, 이걸 자꾸 하면 뭐에 어디에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자꾸 헷갈립니다. 그래서 핵심 쟁점은 첫째, 총의 소주권자가 누구냐, 소주권자가 누구이어야 하느냐, 이거에 대한 어떤 공방전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위임장 검사입니다. 위임장을 제대로 검사했느냐 안 했느냐, 그 다음에 위임장 중복 검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3의 위임장 행사를 강행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가 핵심 쟁점이다. 총회 소지권자가 누구고, 위임장 검사 했느냐, 위임장 중복 검사 했느냐, 제3의 위임장 행사 강행을 했는 것에 대한 부당성, 이 네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임장 검사하고 위임장 중복 확인, 중복 검사하고는 다릅니다. 내용이요. 그래서 위임장 검사는 위임장하고 인감증명서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이 세 가지를 우리 항상 종원들이 이렇게 내잖아요. 요걸 이제 첨부 서류가 되는데, 이걸 세 가지를 내는데, 이것들이 서로 성명이나 생년월일, 이런 것들이 일치하는지, 그리고 또 의정공파가 아닌 타지파 위임장인지, 과거의 위임장인지, 과거의 위임장을 자꾸 쓰는 경우도 가끔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가려내는 것을 위임장 검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임장 검사가 위임장 증명 인과적 강변서에 있는 그런 성명 생년일이 전부 다 일치하는지, 또는 타지파 위임장인지, 또는 과거 위임장인지, 이런 것들을 가려내는 것을 위임장 검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위임장 중복 확인, 중복 검사는 이거는 컴퓨터 엑셀 파일에 위임장 검사가 된 것을 입력하여 중복 데이터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위임장을 여러 개를 낸다는 겁니다. 서류를 여러 개를 내버리니까 한 사람이 한 개의 위임장을 내야 되는데 여러 개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 것들이 사례가 많이 있어서요.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전체의 위임장이 또 중복된지 하고는 수작업으로 육안으로 가지고는 확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엑셀 파일을 사용해서 위임장 검사가 된 것을 이제 그것을 전부 다 입력해서 중복 데이터를 찾아내는 걸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총회 때마다 항상 해온 것이고 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총회 당일 누가 위임장 검사도 안 하고 중복 검사도 하지 않기로 합의했는지 찾아내어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처음에 위임장 검사를 하다가,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한 몇십 부 정도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위임장 검사 중복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래가지고 위임장 검사도 안 하고 중복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전 집행부 측의 그 회장하고 총무가 개입됐을 것이고, 그다음에 협상 대표들이 개입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총회 주관자와 총회를 주관하는 하고 양측 개입자들이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3의 위임장 강행도 총회를 주관하는 의장이 책임을 지고 그거에 대해서 바로 잡았어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채무자 측은 용역 사무실에서 위임장 검사한 날, 그 검사를 한 그 날짜도 거꾸로 반대로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자인 우리가 정확히 맞았습니다. 첫날에는 4시간을 했는데요. 그래서 무위임장이 72장이었고요. 둘째 날에는 2시간 했습니다. 무위임장이 52장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러니까 이 구집행부하고 그 다음에 비대위하고 이렇게 양편으로 갈라져서 이렇게 서로 다툼이 있었는데, 그러나
구지배무하고 비대위도 아니고 중간에 있는 제3의 위임장을 가진 정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진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예, 그런 사람을 무시하면 당연히 위반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제가 실명을 쓴 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했습니다. 양해를 구하도록 해서 영상을 내보낼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어서 탄원서에 대해서 제가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탄원서를 냈는데 제가 탄원서를 내면서 철저하게 진실된 내용들을 넣자, 한치도 오차 없이 내자, 이렇게 작심하고 탄원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탄원서를 쭉 한번 읽어 나가면은 이 탄원서에서 모든 내용이 딱 압축적으로 정리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요거를 제가 한번 읽어 나가고 여러분들이 내용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용이 뭐냐면은, 존경하는 재판관님, 저는 연안시 의정공파 총원 중에 한 사람 이원희입니다. 2020년 9월 24일자 연안시 의정공파 종중 총회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절차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신중히 살피셔서 엄중한 판결을 해주십사 탄원서를 올립니다. 총회 절차상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세 가지를 말씀드리니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총회 소집권자가 누구냐, 이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총회 절차상 위임장의 진위죠. 위임장 검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임장이 그것이 진짜냐 가짜냐, 이런 진위요. 동일 한 사람이 여러 위임장을 내는 경우가 있다 했으니까 이거를 엑셀 작업을 해서 위임장 중복 검사, 이건 요렇게 하면 요거 따로따로 하면 세 가지가 되죠. 그 다음에 수임자, 그러니까 위임장을 받은 사람이 위임 행사를 해야 되는데 제3의 위임 행사를 했을 때에 그때에 그러니까 좀 무리하게 다른 위임장을 자기가 하게 된 그런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행사 문제, 요 세 가지를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첫째, 총회 소집권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총회 소집권자요. 좀 중요한 부분이기, 이것이 계속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내용 파악을 좀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중에 한 분인 이병옥 씨가 이사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이병옥 씨가 총회 소집권자가 되느냐 아니냐 결정짓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사이면은 소집권자가 되고 이사가 아니면은 소집권자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2019년 4월 9일 총회에서 이사 선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원래 21년이니까 22, 작년 저작년이 되잖아요. 그래서 총회 이사 선출에서 이병옥 씨 외에 2명이 3분의 2 표를 얻었습니다. 종중규약에 이사는 20인 이상 30인 이내라는 규정에 의하여 이병옥 씨 외에 2명으로 이사진 구성에는 충족되지 않습니다. 여기 안 되지요. 그렇다고 이사 자격이 없다고 하는 규정은 또 없습니다. 이사진 구성에는 충족하지 못하지만 총회에서 3분의 2를 득했으므로 이사 자격을 인정하고 다음에 이사 선출을 할 때 나머지 이사 선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이사 자격이 있는지의 그 여부는 명확하게 구분하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종중규약에 보면은요, 제14조 결혼 보임이라는 제14조의 내용이 있는데요. 이사 및 감사 중 규약에서 정하는 최소 인원의 모자란 결혼이 있을 때에는, 그러니까 규약에서 정하는 최소 인원, 아까 20인 이상 32인 이거잖아요. 그의 결혼이 있을 때에는 차기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결혼자의 집합 종중원 중 보선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임기는 결혼자의 자녀 임기로 한다라는 규정에 의해서 그러면 명백히 이사적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3분의 1을 얻었지요. 그리고 결혼이 됐으니까 보존해야 되는 그런 경우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사적이 있다고 저는 봐야 됩니다. 뭐 이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2019년 4월 9일 총회에 대한 재판에서 판사님은 이병옥 씨 외의 이명을 이사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종중구역을 보지 못했거든요. 서로 합의를 보고 총회를 개최하라고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중구역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판단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완희 전 회장은 2019년 4월 9일 총회에 대한 재판에서는 이 총회에 대한 재판에서 이병옥 씨를 이사가 아니라고 했다가 작년 9월 20일 총회에서는 이사라고 인정하는 그런 못생긴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완희 전 회장의 종용으로 자꾸 권하고 해서 이병옥 씨를 제외한 이명은 이사직을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3명이라고 했잖아요. 2020년 9월 24일 총회에서, 그러니까 작년 9월 20일 총회에서 이완희 회의장에 대한 녹취록을 보면요. 이제 그 녹취록 속기록에 보면은 규약에 20인 이상 3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판소공파 16명이 맞는데 1년 전에 이병호 씨가 당선되어서 이렇게 말하고 강호공 6명 총 26명입니다. 이 16명하고 연명하면 22명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병호 씨가 당선되어서 이렇게 했으니까 결국 이사로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을 뭐 좀 순서가 엇갈리듯이 이사가 이렇게 하고 궁금한 사항 없으시죠? 이렇게 하고 의사봉을 탕탕탕 두드렸습니다. 이렇게 이병옥 씨를 이사로 인정하고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이 말의 순서가 뒤바뀌어서 내용을 정확한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판사 공파에서 16명의 이사 배분이 되어 있는데 1년 전에 이병옥 씨가 당선되어서 15명의 이사를 선출되었고 강호공파 6명을 합해서 총 22명의 이사가 선출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병옥 씨가 이사이므로 이병옥 씨가 총회 소집원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요, 종중규약 제12조에 보면은요, 이사에 관해서 사망에 대표자 회장하고 부회장이 동시에 유고시는 이사 중 연고 항존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기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집행부가 완전히 공석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고시로 봐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사 중 연고 항존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병호 씨가 연고 항존자로서 총회 소집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완희 전 회장이 총회 의장으로서 이병호 씨를 이사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당연히 총회 소집권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인정을 하지 않았다면 일관성 있게 했다면은 또 문제가 될 수 있지만은 이건 뭐야? 이사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했으니까요. 즉 종중규약에 의해서나 이완희 의장의 녹취록에 의해서나 이병호 씨가 이사임으로 총회 소집권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논리적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어떤 내용에 의해서 완벽히 이병옥 씨가 총회 소집권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요. 그 부분이 계속 저쪽에서는 이거를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정확하게 인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요. 총회 절차상 위임장 진위 여부 검사, 그러니까 위임장이 이게 진짜냐 가짜냐 그 여부 검사와
동일인의 위임장 중복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회 이틀 전에, 그러니까 9월 24일인데 22일 용역 사무실에서요, 위임장 검사 1300장에서, 그러니까 22일 날 1300장, 무효 위임장이 약 70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3일 날, 그 다음날 총회 있기 하루 전에는 위임장 또 역시 1300장을 또 위임장 검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 다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하니까 종원들이 그러면 무작위로 한 400장 샘플을 뽑아서 무효 검사를 하자, 그렇게 계산해서 전체를 한 걸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돼 가지고 400장을 뽑아서 무효임장 13장이 나왔기 때문에 1300장에 대한 무효임장을 52장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면 22일, 23일 위임장 2600장에서 122장이 무효임장으로 하고 두 상자에 봉인하고 봉인 사인을 하여 용역사무소에서 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위임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그때 철저하게 하면은 이번 총회에서 어떤 임원이 당선되더라도 인정하겠다. 그래서 이 내용을 철저히 하자, 이렇게 제가 강조하고, 그러면서 나머지 위임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쨌든 저쪽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저는 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복 위임장도 과거에 많이 나왔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런 거를 기본을 철저히 하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렇게 강하게 제가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물었더니 총회 당일날 다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임장 중복 확인도 총회 당일날 당연히 다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총일 당일에 봉인된 두 상자를 개봉도 안 했습니다. 두 상자에 적혀있는 위임장 수만 확인하고 성원수에 합산을 했습니다. 5,476명의 참여자 중에 본인 참석 49명을 제외한 5,427장의 위임장에서 이 집에 2,600장은 검사를 하였고, 나머지 2,827장의 위임장은 주인 여부를 정확하게 검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거 사례를 봐서 한 사람이 여러 장의 위임장을 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중복 검사를 정확하게 해서 중복 데이터를 뽑아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주장하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5,420장의 위임장에 대한 중복 확인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중복 위임장이 무더기로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강한 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종 이성희 회장과의 만남에서요, 신문 기일이 있던 날에 그날 법원에서 따로 만남에서 이성희 회장의 주장은 채보자 측의 2,600장 위임장을 검사를 했고, 채권자 측의 위임장은 진위 검사를 하지 않고 모두 유효 위임장으로 인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상자의 위임장 숫자를 양측에 확인하고 봉인하고 봉인 사인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총회 당일 양측이 합의하여 두 상자를 개봉하지 않고 숫자를 집계하여 성원수에 합산하고 표차를 써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전부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거기에 반박하는 내용으로 두 상자를 봉인한 건 용역 사무실에서 맡겨놓고 그것이 훼손되지 않도록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총회에서 개본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봉인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총회에서 개봉해가지고 중복 검사를 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해야 되지요. 그리고 양측의 합의라고 하는데, 총회 당일 합의에 동의한 사람을 야합한 몇 명에 불과하고, 자기네들이 각본을 짜고, 그 다음에 총회 당일 자기네들끼리 해서 중복검사 하지 말자, 위임장 검표도 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채권자 측의 비대위 회장을 비롯해 다수가 합의한 바가 없습니다. 채권자 측의 위임장도 당연히 진위 여부 검사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어느 편에 속하지 않는 순천 등의 다른 지역 위임장,
진위 여부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사실 확인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5402장 위임장에 대한 중보 확인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결국 기본적인 과정과 절차를 전혀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수임자 위임장 행사 문제인데요. 총회 전날 종원 이 의원 3쪽 공판인데요. 이 의원 씨는 한 종원이 위임장 직계를 위해 확인을 한다고 위임 직계를 하기 위해서 확인한다고 위해서 위임장을 맡겼는데 이튿날 총회 날에 다른 종원 장영공 판인데요. 이 위임장 1171장을 표차를 하고 목에 걸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위임장 검사도 안 하고 위임장 중복 확인도 안 하고 등록도 안 해서 그리고 저들이 전부 다 우리를 덜러리로 세우고 이렇게 불만이 많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니까 위임받은 사람의 뜻에 반하는 투표를 하는 사람에게 제3의 위임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 의회에서 등 여러 사람들이 본인의 위임장을 돌려달라고 강하게 요구했고 했는데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돌려주면은 자기네들이 그 각본이 뻐그러지니까요. 이는 구두상으로나 문서상으로 위임한다고 하지 않았고 수임자 본인이 돌려달라고 했을 때 마땅히 돌려줘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야합한 편에 위임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임장을 가진 사람만 들어가는 투표장으로 들어가 버리고 용역업체에서 고용한 젊은 경비들이 막아서서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명백히 위법 행위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용역업체나 총회를 주관하는 분이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위에 세 가지 내용을 잘 살피셔서 저의 마음에 평생 담고 갈 진실한 판결, 사별 규정이라고 인정되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가 이렇게 탄원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탄원서 내용은 이러하고요. 그래서 탄원서 내용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가처분 신청서를 냈는데 이 채무자 측에서 답변서에 대해서 답변서를 썼는데 그것에 대한 반박문입니다.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및 직무대행자 선임, 이 가처분 승인에 대한 채무자의 답변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변호사, 우리 측의 변호사에게 이런 반박하는 내용들을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우리 측에서도 답변서를 잘 읽어보고 반박문을 자세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면서 이런 내용으로 가지고 우리 측 변호사에게 보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면은요. 그러니까 아래에 이렇게 박스 채진 부분은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귀원은 2020년 6월 22일 이병옥은 그러니까 귀원은 하면은 이 법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채무자 측에서 이 어떤 답변서를 이렇게 쓰는 사람 입장에서 그 귀원은 하면은 법원에서는 이런 말입니다. 2020년 6월 22일 작년 6월 22일 이병옥은 이 사건 종중의 적법한 이사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위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병옥 씨를 적법한 이사를 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가처분 신청을 해서 기각을 시켰다는 겁니다. 직전 가처분 사건의 채권자, 채권을 가처분 신청했는 사람들이죠. 채권자는 이 사건 채권자 이진희를 비롯하여 이 사건 채무자들인 이태희 등 5명, 그러니까 여기에 하고 6명이 되면서 또 신청위에 이 의원까지 하면은 7명이 되지요. 자칭
그 이 사건이 종중 비상대책위원회 대책위원회 회장이 이태희 분이 됩니다. 그래서 등 임원 또는 구성원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임원이거나 구성원이었다 이런 말이죠. 임원 선출 결과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번에 9월 24일 20년 9월 24일 결과를 보면은 이 사건 채권자들이 소속된 비상대책위원회 회장인 이태희가 이 사건 종중 부회장으로 선출된 것을 비롯하여 이성건, 이의강, 이용덕 등 전임 집행부와 갈등을 빚으면서 직전 가처분 신청 소송까지 한 비상대책 인사들이 상당수가 이 사건 종중 임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비대위 출신들이 지금 이번에 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출되었다. 이거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방방하는 내용으로서 상당수가 종중 임원으로 선출된 사실이나 야합한 일부 종원의 공정한 위임장 행사에 문제가 있었으며 구집행부의 독선, 정토 매각 이걸 막기 위한 수단으로 비대위 출신을 임원으로 선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토 매각 세력에게 표를 주느니 가제는 개편이라고 그래서 야합한 세력에게 표를 줬다는 겁니다. 또 비상대책위원회 회장인 이태희 님은 종중 부회장으로 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채권자 그리고 또 채권자 이진희는 가처분 직전 가처분 결정 절차에서는 향후 임원 선출을 위한 소총회 소집관자 연고 항존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지난번 가처분 신청에서는 이 사건에서 에서는 이병옥이 총회 소집가 되어야 된다 하면서 일관성이 없는 말로 이렇게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채권자들이 이 사건 신청 경위에 비춰볼 때 이 사건 신청은 명백히 부당합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탄원서에서도 반박을 했듯이 일관성이 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실제 그러나 이제 와서 태도를 바꿨다 하기보다는 이병옥이 이사이다고 꾸준히 주장했고 그러면 총회 소집관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최선인데 이게 돼야 되는데 만약에 판사님이 이병옥이 이사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다면은 총회 소집권자는 연고 항존자로 하여 주시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이 차선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관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태에 대응하는 능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종중규약으로 볼 때나 전 회장 이완희가 총회 의장으로서 이병옥 씨를 이사가 아니라고 했다가 이사임을 인정된 모순된 말을 하여 이사로 선언, 녹취록을 보면은 선언한 결정된 것으로 볼 때 이병옥 씨는 명백히 이사이고 또 총회 소지가 되었다는 게 마땅합니다. 이 반복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사건 신청은 형식적으로 일견과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부당합니다 라고 하는데 채권자들은 주장만 할 뿐 아무런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절차를 위반하다고 구구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채권자들이 소명 자료로 제출한 것은 종중규약뿐이다. 이사가 가진 임시지위를 저런 가처분으로도 채권자의 피증권자의 보존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은 굉장히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고도의 소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러나 채권자는 주장만 할 뿐 소명이 전혀 없다. 그래서 이사간 신청은 기각되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저쪽에서는 채권자들이 이사간 총회 임원 선출 과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사유들은 사실이 아니고 그 위법한 게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중규약에도 없는 것들로서 부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반박하는 내용으로서 위임장 검사하지 않았다는 점, 또 위임장 중복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점, 이거에 대한 많은 소명 자료를 냈습니다. 종중규약, 사진, 사실확인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사유들 모두 사실로서 정당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채권자들은 이 사건 총회 당시 위임장을 컴퓨터에 등록도 하지 않고 위임장 숫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이사 출마자들이 포함되는 등,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에 그 위원 중에 이사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채권자 주장과 같은 위법은 없다, 위법이 없대요. 이 주장은 채권자들이 일반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말을 완전히 그냥 덮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무자비하게. 반박하는 내용으로서 위임장 접수 및 등록은 불과 수십 장에 불과할 겁니다. 수백 장도 잘 안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처음에 위임장 검사를 하려고 하다가 서로 이 단합한 사람들끼리 위임장 검사도 하지 말고 중복 확인도 하지 말고 그냥 숫자만 세고 확인하고 바로 시간 전략하기 위해서 가자,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당일 합의를 해버렸습니다. 그냥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중복검사님.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동일인이 한 사람이 위임장을 여러 개 내는 경우입니다. 중복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은 위임장 한 장을 내는 데당 뭐 5만 원씩 하면서 이렇게 돈을 받으니까, 또 위임장 수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또 돈을 받는 목적도 있겠지만 본인들은 또 하는 사람은 위임장을 많이 만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과거에 있었고, 그런 것들을 상습적으로 저는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자고 제가 강력하게 주장했고요. 이 동일인이 위임장을 중복하여 지출하는 것인데, 위임장 거의 대부분이 중복 확인을 대부분이 아니라 모조리 다 중복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사례를 봐서도 동일인이 위임장을 중복하여 제출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집권자 이왕구 대부님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총회를 실시한다고 언약한 바가 있었어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서 공정하게 하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강력히 주장한 내용들이 여러 번 있었으며, 선거관리위원이 출마자가 포함하는 건 상식에 맞지 않고 이것은 위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이런 반박의 내용입니다. 또 저쪽에서는 이와 같은 임원 선출 결과만 봐도, 그러니까 임원 선출이 비리 출신이 많이 됐다 이 말이죠. 이 사건 총회가 공정하고 적법하게 진행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이렇게 그냥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냥 뭉개버리려고 하는 거죠. 임원 선출 결과로 선출된 임원들은 위임장 부당 행사와 채무자들과 야합하여 선출된 결과입니다. 채무자 이태희님은 절차에 있어서 잘못됐다고 인정한 분입니다. 채권자들이 내세우는 이 사건 총회의 위법 사유들은, 즉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위임장 컴퓨터 등록, 선거인 명부 작성, 기존 용업체 사용 금지 등은 이 사건 종중 규약이 없는 내용이돼. 규약이 없으니까 해도 된다, 이런 걸 무시해야 된다, 이런 말이겠죠. 최소한 위법하다고 주장하려면은 그 행위가 법률이나 규약에 반하는 것이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채권자들은 법률이나 규약이 없는 내용들을 들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객관성이 없는 주장으로서 명백히 부당합니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반박하는 내용으로서 선거관리 위원 구성, 위임장 컴퓨터 등록, 선거인 명부 작성, 기존용업 사용금지 등은 이 사건 종중이 없는 내용은 맞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 구성은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서 소집관자 이왕구 님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겠다고 언행한 바가 있었고, 기존 용어업체를 이용하는 것도 과거에 구집행부가 지정하여 이용한 업체라서 집행부의 요구대로 편파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를 하기 위해서 바꿀 것을 계속 주장했습니다. 위임장 컴퓨터 등록은 과거 총회 때마다 실시한 일입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위임장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이것도 가려야 되고, 또 동일인이 위임장을 중복하여 내는 것도 걸려내기 위해서 컴퓨터 엑셀 파일을 이용하여 중복 데이터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뭐 가짜도 인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이 위임장을 2장, 3장, 4장 이렇게 내면은 이거 인정할 수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 규약이 없다, 법률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선거인 명부가 없는 상태, 선거인 명부가 있으면은 또 명부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특히 필요하지 않겠지만은 없는 상태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또 보면은요, 귀원은 직전 가처분 결정에서,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지난 그 6월 달에 가처분 결정해서 6월 20일 날 이병옥을 이 사건 종중 이사로 보아야 한다는 채권자의 주장을 배척을 하면서 아래와 같이 이병옥을 이 사건 종중 이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가처분 결정문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결정문에 보면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건 종중 2019년 4월 9일자 임시총회 회의록에 의하면은 위 임시총회에서 이병옥을 후임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것인지 그 여부가 명확하지는 않다. 그 지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근데 이거를 판사님은 종중규약을 정확하게 파악했으면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 텐데, 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했고요. 또한 위 임시총회 이후 이병옥 스스로 이 사건 종중에 대하여 이사의 지위를 주장하면서 이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이렇기 때문에 뭐 이사가 아니다 하는 그런 정도의 내용을 판사가 판결을 했다고 봅니다. 결정을 했다고 봅니다. 자, 반박하는 내용은 제가 탄원서에서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판사님의 결정문에서 그 지위에 다툼이 있다고 보인다. 이사의 지위를 주장하면서 이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했다고 보면 자료도 없다 해서 이병옥 이사가 아니라는 단정적인 판단이라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자적인 구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고, 또 이병옥 씨는 꾸준히 이사임을 주장해 왔습니다. 자, 좀 긴데요. 좀 빨리 빠른 속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직전 가처분 절차에서도 주장하였지만 2019년 4월 9일자 임시총회에서 이병옥을 비롯하여 단 3명만이 이사로서 선출되었으나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답변사가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 종중 규약상 이사 정순 20년 3년 아까 했는 내용이네요. 그리고 3명의 이사는 무효로 선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효로 선언됐으니까 이사가 아니다 이런 말이겠죠. 이병옥 19년 총회 당시 이와 같은 무효 조치에 수긍을 했대요. 아무런 이의도 하지 않았대요. 물론 그럴 수 있죠. 이후 열린 또 2020년 작년 2월 27일 총회에서 다시 이사로 입후보 했다 이게. 그러니까 모순이 되지 않았냐 이게. 했다가 낙선됐으니까 이사면은 이사로서 이 주장을 하고 여기 입후보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병옥을 이 사건 종중 이사로 볼 수 없다. 법원에서도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이병옥을 이사로 볼 수 없다고 이와 같이 결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반박하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이병옥을 포함한 이사 3명의 이사 선출이 무효로 선언되었다. 이 위의 말은 의장이, 그러니까 이완이 그 종중 의장, 총회 의장이 규약을 위반한 겁니다. 규약을 보면은 무효로 선언할 수 없습니다. 무효로 선언됐다고 하더라도 또 의장이 일반적인 선언입니다. 3명은 순간적으로 정확한 판단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의제기를 못했는 겁니다. 나중에 이사임을 주장을 했어요. 이병옥을 제외한 2명은 전 회장 이완희의 종용에 의해서 자꾸 권하고 해가지고 사퇴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이사 자격이 없으면 사퇴 뭐야면 자꾸 종용할 필요도 없는데 사퇴 의사를 표명하고 종용을 해서 사퇴를 표명했고 이병옥 이사임을 끝까지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지금 이사로 되어 있잖아요. 총회에서 정식으로 투표 당선을 당선되지 않았는데 그 전에 당선됐다는 그것 때문에 이사가 지금 현재는 이사이잖아요. 오히려 이완희 회장이 무효이면 무효이지 이사직을 사퇴하라고 종용하는 것이 오히려 일관성이 없습니다. 2002년 9월 20일 총회에서 이병옥을 이사로 인정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물이 모순된 행태를 취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또 내용을 보면은요. 법원이 이미 이병옥을 이 사건 종중 이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는 똑같은 주장만 반박하고 하고 있는 바 명백히 부당합니다. 채권자들이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총회에서 이병옥이 이사로 인정받았으므로 이 사건 총회에서는 이병옥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합니다. 채권자들이 이 총회에서 이사로 인정받았으므로 소지권자가 이병옥으로 봐야 한다. 그 말도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잖아요. 이 사건 총회 참석 종원들은 일부 이병옥을 이사로 인정한다고 의결한 사실이 없대요. 이런 말은 있지도 않았는데 자, 이 탄원서에서 했고 또 녹취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중규약에 따르면 이병옥이 이사로 인정받는 것이 명백하다고 봅니다. 판사님이 종중규약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병옥을 이사로 보기 애매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종중규약에 의해 이병옥이 이사임에 더욱 분명해지면서 총회 소지권자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판사님의 결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어서 강한 저항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총회 날 전 회장 이완희 의장이 이병옥을 이사로 인정하고 이사로 선출하는 사실에서 명백히 모순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총회가 무효가 되어야 됩니다. 녹취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저쪽에서 하는 소리는 가사 채권자들 주장대로 이 사건 총회에서 이병옥이 이사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았다고 가정해 보더라도 이 사건 총회 전까지 직전 가처분 결정을 통해 이병옥 이사가 아님을 밝혀진 상황에서 총회 속을 이병옥으로 봐야 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그러니까 이사로 지위를 받았다 하더라도 소지권자는 아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채권자들의 위 입장은 어느 뭐로 보나 이유 없는 거다. 채권자들 이병옥을 총회 소지권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종중 연구 항전자 이왕구님의 총회 소지권을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 이진희는 그러니까 고소를 한 사람의 대표가 이진희이기 때문에 이진희 등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직전 가처분 절차에서 향후 이 사건 종중 총회 소지권자 소집 권한의 판례에 따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연고 항전작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연고 항전작이 있다 했고 그런데 이제 와서 소지권자가 연고 항전자라 이병옥으로 봐야 한다고 이렇게 일관성있는 이유를 주장한 겁니다. 아까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똑같은 내용이네요.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제 와서 태도를 바꾸었다 하기는 이병옥 이사라고 꾸준히 주장했고 그러면 총회 소지가 돼야 하는데 이게 최선인데 판사님이 이병옥 이사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다면은 총회 소지는 연고 항전을 해야 된다. 이거 차선책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중규약으로 볼 때나 전 회장 이완희가 또 그때 종중규약으로 봤을 때나 또 전 회장 이완희가 총회 의장으로서 이병옥 씨를 이사가 아니라고 했다가 이사임을 인정하는 모순된 말을 하여 이사로서 녹취록이 결정된 것으로 볼 때 이사로서의 선을 하여 결정된 걸 볼 때 이병옥 씨는 명백히 이사로서 총회 소지가 돼야 마땅합니다. 이거는 판사의 결정문의 일부를 이렇게 발췌해 가지고 한 건데요. 이건 아까 읽어 드렸는 내용입니다.
이사로서 선임하는 결과가 이루어진 것이 그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또 스스로 종중에 대해서 주장하면서 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다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이렇게 해서 좀 부정적으로 했는데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벌써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종토 매각 이사회 소집을 했습니다. 종토 매각을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종중을 맡겨서 되겠습니까? 금년 1월 20일 종토 매각 안건으로 이사회를 열어 부결되었는데 또 2월 20일에 종토 매각을 위해 이사회 소집 통수를 보냈습니다. 도대체 이들이 제정신이 있는 겁니까? 종토를 팔아먹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임원이라고 뽑아줬습니까? 종원들이 뭘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알면 참여하고 바르게 행사합니다. 긴 시간 딱딱한 내용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원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종중이 바로 서고 종토가 지켜집니다. 다음에 더욱 잘 준비해서 뵙겠습니다. 저희 채널에 들어가시려면 유튜브에서 의정공 종토수호 이거를 입력하면 나옵니다. 거기서는 구독도 할 수 있고 댓글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카톡으로는 안 됩니다. 또 앞 영상들도 볼 수 있습니다. 많이 전달하셔서 의정공과 사태를 널리 알리고 종토를 지키고 종중이 바로 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